임신 8개월인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본인 병실은 서울 최고급 1인 특실로 잡고 며느리 친정 부모 병실은 지방 싸구려 다인실로 잡으라고요. 거기다 못하겠으면 내 아들이랑 이혼하라는 말까지 던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눈물을 삼키거나 참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당장 이혼 절차 밟을게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 뒤 진짜 이혼 서류를 들고 시댁 거실에 나타났거든요. 시어머니 앞 테이블에 서류를 탁 내려놓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던 드라마보다 더 극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어머니만 하던 며느리의 반격에 시댁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동 뒤에 터져 나온 시댁의 비밀,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사람의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임신한 몸으로 캐리어 2개를 끌고 시댁을 나선 이 며느리가 어떻게 자기 가족을 지켜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이수진입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프레젠테이션 한 번이면 거래처를 설득하고 숫자 하나 틀리면 밤새 다시 만드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하고 5년 동안 시어머니 앞에서는 네, 어머니밖에 못했어요. 오늘 이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혼하라고 했고 저는 진짜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 저도 상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시작은 임신 8개월, 퇴근길에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었어요. 발이 퉁퉁 부어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겨우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김말숙. 저는 21번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내 건강검진 입원 병실 잡아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 어대학병원 1인 특실로 잡아. 내가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시큰해서 제대로 된 데서 받아야 해. 저는 네, 어머니하고 일단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니네 부모 건강검진도 다음 달이라며. 거기는 지방 아무 병원이나 다인실로 잡아. 뭘 더 바라겠어, 거기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그건 좀. 말을 꺼내자마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확 올렸습니다. 좀 뭐. 니네 부모가 우리 집안이랑 같은 급이야? 시골에서 반찬 가게나 하는 사람들이. 다인실이면 감지덕지지 뭘 바라는 건데. 손에 들린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무는데 피 맛이 났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 부모님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 됐어. 그렇게 못하겠으면 내 아들이랑 이혼해. 이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게 한꺼번에 차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당장 이혼 절차 밟을게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저만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스스로도 무서울 만큼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5년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어요. 결혼 첫 추석, 혼자서 전을 12인분 부치고 있었습니다. 땀이 줄줄 흘러서 앞머리가 이마에 달라붙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더니 제 손을 한 번 보고 혀를 찼어요. 기름이 튀잖아. 이것도 제대로 못해? 너네 엄마는 뭘 가르친 거야? 입덧이 심했던 임신 초기에는 화장실에서 토하다가 거실 소파에 겨우 누웠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수정이가 부엌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임신을 무슨 불치병인 줄 알아. 우리 때는 밭에서 일하다 애 낳았어. 그리고 지난달 친정엄마가 새벽부터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준 반찬통 4개. 제가 냉장고에 넣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통째로 들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거 우리 집에 들이지 마. 냄새나. 그때 저는 쓰레기통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참았습니다. 5년 동안 매번 참았어요. 그런데 오늘 참을 인자를 새길 자리가 더 이상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협의이혼 신청 절차를 검색했어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캡처하고 아파트 앞 편의점에 들어가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을 프린트했습니다. 물론 이 서류 하나로 당장 이혼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오늘 내 엄마한테 이혼하라는 말 들었어. 그래서 나 진짜 이혼할 거야. 태준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또 엄마가 뭐라 했냐? 좀 참아. 내가 말해볼게. 좀 참아. 이 3글자를 저는 5년 동안 들었어요. 그리고 태준이 엄마한테 말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태준, 나 이제 안 참아. 끝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 뒤, 저는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클리어 파일에 넣어들고 시댁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리모컨도 내려놓지 않고 눈만 굴렸습니다. 뭐야, 또 왔어?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어요.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저 진짜 합니다. 태준 씨 도장만 찍으면 돼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종이 쪼가리 들고 와서 겁을 줘? 네가 이 집을 나가면 뭐가 되는데? 네 주제에.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거짓골이 되든 말든 어머니한테 시다바리처럼 사는 것보단 낫습니다. 5년 종노릇, 오늘로 졸업이에요. 시어머니의 입이 멈췄습니다. 시아버지 성태 어르신은 거실 한쪽에서 신문 뒤로 눈만 굴리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네 마누라가 완전 미쳤어. 빨리 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동안 저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산정검진 서류. 당장 필요한 것만 추려 담았는데 5년 동안 이 집에서 쌓인 제 물건이 캐리어 2개에 다 들어갔어요. 5년이 캐리어 2개라니. 태준이 헐레벌떡 들어왔을 때 저는 현관에 캐리어를 세워두고 운동화까지 갈아 신은 상태였습니다. 태준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야, 잠깐만. 진짜 1억이야? 앉아서 좀 얘기하자. 잠깐만을 5년 동안 247번 들었어. 내가 세어봤거든. 이제 잠깐만은 없어. 저는 태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고함을 질렀어요. 나가.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못 밟아. 내까짓 게 감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뱃속 아이가 발로 걷어찼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고 배를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좀 미쳤다 싶지. 근데 내 엄마가 쩔쩔매면서 기죽어 사는 꼴은 안 보여줄 거야.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야경이 지나가는데 묘하게 시원했어요. 근데 동시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괜찮으냐고 물었는데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친정집 대문이 열리자마자 엄마가 제 배부터 봤습니다. 밥 먹었냐? 아빠는 말없이 제 캐리어 2개를 받아서 안방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잘 왔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나 이혼할 것 같아. 말하는 순간 참았던 게 전부 터졌어요.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아빠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시댁에서 5년 동안 들은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 알림이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친정방 이불 위에 엎드려서 화면을 켰더니 태준의 문자가 42통 쌓여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좀 심했어. 나도 알아. 일단 돌아와서 얘기하자. 제발. 비슷한 말이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42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단 한 통도 엄마한테 내가 따졌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라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차려준 미역국을 떠먹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밥을 누군가한테 차려받아 먹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밥상 차리고 태준 도시락 싸고 설거지까지 끝내야 겨우 식은 밥 한 숟갈 입에 넣을 수 있었거든요. 친정 밥상 앞에 앉으니까 내가 사람이었지 하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아빠한테 말했어요. 아빠, 나 진짜 이혼할 거야. 근데 무섭지는 않아. 아빠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서우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닐 거 아니가.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 마라.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뭘 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현관 쪽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누가 왔다. 방에서 나가려는데 아빠가 먼저 대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2층 창문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태준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태준 손에 들린 꽃다발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태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꽃살 돈으로 네 마누라 산정검진비나 제때 내라. 꽃이 밥이 되나? 아빠가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태준이 꽃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화가 나면서도 찾아오기는 왔다는 사실에 마음 한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커튼을 내리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신우이 수정이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옳게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좀 심하게 말한 건 맞지만 어른인데 그냥 넘어가지. 저는 바로 답장을 쳤어요. 수정아, 너네 엄마가 내 부모님 보고 시골 총것이라고 했어. 너도 시집가서 내 부모님한테 그 소리 들어봐. 넘어가지나. 수정이는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영이는 대학 동기이자 같은 회사 동료인데 결혼 전부터 제 시댁 이야기를 전부 들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태준이한테 연락 왔어. 나보고 너 좀 설득해달래. 완전 울상이더라. 저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아서 대답했어요. 그 사람 울상 500번 봤어. 울고 나면 또 엄마한테 내내하고 들어가. 내가 미련 남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달라져야 내가 돌아가는 거야. 지영이가 잠깐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내 시어머니 뒷목 한 대 치고 싶었다. 야, 오늘 퇴근하고 간다. 지영이는 진짜로 치킨 2마리와 콜라를 들고 친정집에 나타났어요.
둘이 방바닥에 앉아서 닭다리를 뜯으며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시댁 욕을 실컷 하고 나니까 속이 좀 풀렸어요. 그 주 주말 예상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집까지 온 거예요. 정장을 갖춰 입고 머리까지 새로 하고 나타난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우리 수진이가 오해가 좀 있었나 봐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이혼해, 이혼하고 악을 쓰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엄마가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사돈이 직접 찾아왔으니 예의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요. 어머니, 그날 전화 통화 녹음이 남아있거든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제가 일부러 녹음한 건 아니에요. 핸드폰에 통화 녹음 앱이 자동으로 켜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없었던 일처럼 하시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핸드폰 스피커를 켰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친정집 거실에 그대로 울려 퍼졌어요. 그 시골 총것들한테 다인실이면 감지덕지 해야지 뭘 바라냐고. 녹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엄마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아빠는 거실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녹음이 끝나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사돈어른, 오늘은 가세요. 저도 사람이라 지금 입 열면 안 될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아빠는 대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한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문만 열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면서 나갔어요. 차에 타자마자 태준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대문 밖으로 들렸습니다. 야, 네 마누라가 날 녹음했어. 집안 망신이야. 그년 당장 이혼시켜. 처음에 이혼하라고 한 사람도 시어머니고 이제 진짜로 이혼을 밀어붙이는 쪽도 시어머니라는 게 웃기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태주는 양쪽에서 전화폭탄을 맞는 꼴이 됐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지영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회사 미팅 중에 화장실로 뛰어가서 울면서 전화를 받고 후배가 괜찮냐고 물어도 괜찮다는 말밖에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한테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산정검진을 다녔어요.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병원 대기실에서 남편이랑 팔짱 끼고 온 임산부들을 보면 가슴이 쓰렸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아이 얼굴이 비치는 순간 저는 배를 잡고 속으로 말했어요. 이 아이한테만큼은 비굴한 엄마를 보여주지 않겠다고요. 한편 시어머니는 녹음건으로 자존심이 구겨지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동네 부녀회 모임, 교회 모임, 아파트 반상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몰래 녹음하는 무서운 년이라고. 시어머니의 입이 닿는 곳이 생각보다 넓어서 소문은 태준 회사 동료 부인들 모임까지 번졌습니다. 지영이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야, 소문 미친 듯이 퍼지고 있어. 내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다 싸지르고 다닌대. 이혼도 아직 안 했는데 이 지경이면 진짜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친정방에서 혼자 천장을 보면서 뒤척였어요. 돌아가면 또 5년이 반복되고 안 돌아가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거고 뱃속 아이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야,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할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다는 내용이 올 때까지 답장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머문 지 한 달째 되던 날 아빠가 아침 일찍 양복을 입고 나가셨어요. 엄마한테 물었더니 사업차 서울 간다고만 하셨다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돌아오셨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말이 없으셨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 태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넘게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날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서 받았어요. 태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장인어른이 아버지 사무실에 오셨어. 저는 이불 위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투자금 5억 전액 회수하겠다고 통보하셨대. 아버지가 지금 난리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양복 입고 서울에 간 게 그거였어요. 5년 전 제가 결혼할 때 아빠가 시아버지 성태 어르신의 건설자재 유통업에 5억을 넣었습니다. 딸이 시집간 집안이니까 돕겠다는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넣어준 돈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아빠가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태준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회사가 지금 그 돈이 운영자금으로 다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으로 뽑을 수가 없대. 은행 대출도 다 안 된다고 하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진아, 장인어른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없어? 시간을 좀 달라고.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아빠가 알아서 하시는 건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아빠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시댁에 다녀오셨다며. 아빠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보셨어요. 누구한테 들었냐? 태준이한테요. 아빠가 한숨을 한번 내쉬셨습니다. 내 딸한테 이혼하라고 한 집안에 내 피 같은 돈이 박혀 있을 이유가 없다. 그거 하나야. 아빠, 그 돈 지금 빼면 시댁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알바가 아니다. 내 알바는 내 딸이야. 아빠는 다시 리모컨을 들고 뉴스를 보셨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복잡했어요. 시원한 것도 사실이었고 무서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그 다음에 터졌어요. 다음 날 저녁 태준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는 게 아니라 거의 나가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사채를 썼어. 뭐? 아버지가 은행 대출 서류 정리하다가 알게 됐대. 엄마가 사채업자한테 1억 2천을 빌려서 우리 결혼자금이랑 본인 보험료를 돌려막기 해온 거야. 사채업자한테 독촉 전화가 와서 들통났어.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채를 썼다고요. 서울 어대학병원 1인 특실을 잡으라고 큰 소리를 치던 그 사람이 뒤에서는 사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어. 결혼하고 처음으로. 엄마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고 아버지가 사업을 이 꼴로 만들어놔서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집이 이 정도로 박살 나 있었는지 나는 진짜 몰랐어.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귀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친정을 깔보고 다인실이면 감지덕지라고 쏘아붙인 그 입으로 실은 돈이 없어서 제 친정 돈으로 체면을 세우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열등감이었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사채업자 쪽에서 태준 회사로까지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에서 가족 빚 문제를 확인하라는 연락이 들어왔고 태준은 팀장에게 불려가서 개인 사정을 회사에 끌고 오면 곤란하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지영이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시댁 재정 위기 소식이 돌면서 지영이가 카톡을 보냈어요.
야, 너 시댁회사 망한다는 소문 있어.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저 회사가 진짜 박살나면 태주는 어떻게 되지? 아이 아빠가 길바닥에 나앉으면 이라는 현실적인 걱정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가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다고 했어요. 사돈, 정호 씨한테 투자금 좀 천천히 회수하라고 말 좀 해줘요.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전화기를 잡고 한참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여셨다고 합니다. 사돈어른, 그때 우리 보고 시골 총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시골 총것한테 이렇게 전화하시려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짜 반성인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숙인 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이었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분만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쓰는 칸에서 펜이 멈췄어요. 남편 이름을 쓸까? 아빠 이름을 쓸까? 옆자리에서 남편이랑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웃는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구멍이 뜨끔했지만 저는 아빠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어요. 태준의 회사 상황도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사채 독촉 전화에 멘탈이 나간 태준은 팀 프로젝트 발표를 완전히 망쳤고 부장에게 정신 좀 차리라는 질책을 들었어요. 퇴근 후에 동기 민수한테 처음으로 시댁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다는데 민수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답니다. 형, 솔직히 형이 잘못한 거잖아. 형수님이 불쌍하다. 진짜로. 태준이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다고 해요. 그날 밤 만취한 태준이 택시를 타고 친정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빠가 대문 밖에서 태준을 발견하셨거든요. 이 시간에 술 냄새 풍기면서 임산부 앞에 나타나면 되겠나? 이 꼬라지로. 택시 타고 가라. 아빠가 직접 택시를 잡아서 태준을 태워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다음날 아침에야 알게 됐어요. 새벽에 눈이 떠져서 창문 커튼을 살짝 젖혔는데 아빠가 대문 앞을 쓸고 계셨습니다. 빗자루 옆에 소주병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 태준이 흘리고 간 거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아빠는 소주병을 주워서 재활용 봉투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당을 쓸었어요. 저한테 이 얘기를 절대 안 하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혼자 치우고 모른 척 하시겠지. 저는 커튼을 내리고 배를 감싸 안았어요. 태준이 변할 수 있을까? 1%의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제가 한심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생각을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저한테 집중해야 할 때니까요. 시댁 사태가 터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산정검진 예약 시간에 맞춰 병원에 갔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았는데 눈물이 그냥 나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피곤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급하게 손등으로 눈밑을 닦는데 누군가 제 앞에 와서 섰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올려다보니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카디건을 걸치고 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여자가 제 옆에 앉으며 가방에서 명함을 하나 꺼냈어요. 저 옆에 상담실에서 일하는 은이라고 해요.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시 봄, 이혼 여성 자립 상담. 그 글씨가 눈에 박혔어요. 저는 명함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은희 씨와 병원 1층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켜놓고 저는 시댁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쏟아냈어요. 시어머니의 이혼 협박, 녹음 파일, 사채 문제, 태준의 문자 42통까지. 은희 씨는 한 번도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수진 씨, 혼자가 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은희 씨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감정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경제적으로 혼자 서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거부터 챙기세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분노만 앞세우고 구체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은희 씨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 만남이 제 머릿속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주에 저는 회사 인사팀에 전화해서 출산휴가 일정을 확정지었어요.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남편 쪽에 사채 빚이 있고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이 있으면 양육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제가 유리한 위치를 먼저 만들어 놓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같은 시기에 태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도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동기 민수가 주말에 태준을 등산에 데려갔대요. 태준이 산에 왜 가냐고 투덜댔는데 민수가 억지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산 중턱에서 민수 아버지를 만났어요. 민수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업을 말아먹고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어머니 대신 아내 편을 서는 선택을 하면서 가정을 지킨 사람이었거든요. 엄마가 중요해, 마누라가 중요해. 지금은 둘 다 있으니까 모르겠지. 둘 다 잃어봐. 답 바로 나온다. 민수 아버지가 산 정상에서 태준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태준이 하산하면서 민수한테 처음으로 분가라는 말을 꺼냈대요. 며칠 뒤 태준이 진짜로 시댁에 찾아가서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분가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을 내리쳤다고 해요. 뭐, 지금 이 집 꼴이 이 모양인데 네가 나가겠다고? 니까지 나가면 이 집은 뭐가 돼? 시아버지도 이 상황에 분가가 말이 되냐고 막았지만 태준이 울면서 매달렸답니다. 이대로 가면 아내도 아이도 전부 잃는다고, 제발 놓아달라고. 시부모님이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고 말을 잃었다고 해요. 그 다음 날 태준은 회사 근처에 반지하 원룸을 계약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곰팡이 냄새가 나고 창문 반쪽만 땅 위로 올라와 있는 방이었습니다. 첫날 라면을 끓이다가 냄비를 새까맣게 태우고 빨래를 잘못 돌려서 흰 와이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했다는 걸 지영이가 웃으면서 전해줬어요. 태준은 분가 이후로 저한테 직접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짧은 문자를 하나씩 보냈어요. 오늘 분가했어. 반지하에서 벌레 나왔다. 슬리퍼로 잡았어. 냄비 또 태웠어. 내일 산정검진이지? 병원 앞에 있을게. 안 만나줘도 돼. 그냥 있을게. 예전 문자랑 달랐습니다. 전에는 돌아와, 만나자, 재발이 반복됐어요. 지금은 자기가 기다리겠다는 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문자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끼기는 했습니다. 산정검진 당일 병원 1층 로비에 들어서는데 구석 벤치에 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진짜 왔더라고요. 저한테 다가오지도 않고 먼 벤치에서 고개만 까딱 숙였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미세하게 느려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니까 태준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저한테 걸어와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딸기 요즘 좋아한다고 들었어. 놓고 갈게. 그 말만 하고 진짜로 돌아서 갔어요. 저는 딸기 팩을 들고 서서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입맛을 언제 알았지? 5년 동안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딸기를 버리지 못하고 가방에 넣었어요. 은희 씨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태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게 가능해요? 은희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면이 위기에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위기가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최소 6개월은 지켜봐야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6개월. 저는 그 숫자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6개월 뒤에도 이 사람이 시어머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제 편에 서 있으면 그때 판단하자.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새벽이었습니다. 자다가 배가 딱딱하게 뭉치면서 통증이 왔어요. 엄마가 급히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아빠가 전화를 거셨어요. 태준한테요. 아빠가 태준한테 직접 연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박서방, 수진이 병원 갔다. 와라. 딱 그 한마디였다고 해요. 태준은 반지하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로 뛰쳐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47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분만실 앞 대기실에서 아빠와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이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아빠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아이가 나오는 건데 오는 게 당연하지. 둘은 분만실 앞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3시간 동안 한마디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분만실 문을 열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3.2kg 남자아이 산모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태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으셨어요. 길게 숨을 한 번 내쉬셨습니다. 출산 다음 날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흰 이불에 쌓여서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새끼 손톱보다 작았습니다. 저 안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만큼 신기했어요. 유리창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태준이 제 옆에 와서 섰어요. 다가오면서 발소리를 죽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나란히 서서 아이만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름 지었어? 태준이 유리창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어때? 밝을 민에 준수할 준. 밝고 바르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는 뜻이면 아빠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 할 텐데. 태준이 고개를 살짝 떨구며 웃었어요. 알아. 그래서 매일 연습 중이야. 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한테 칼을 겨누지 않는 대화였습니다. 이름을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민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 뒤로 매일 병원에 출퇴근했어요. 아침에 출근 전에 들러서 제 세탁물을 가져가고 저녁에 퇴근하고 다시 와서 아이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새벽에 반지하로 돌아가서 혼자 아이 옷을 손빨래하고 유튜브로 신생아 목욕법을 보면서 노트에 적어왔다고 지영이가 전해줬어요.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퇴원하는 날 저는 태준한테 선을 그었어요. 같이 살자는 말은 아직 못하겠어. 근데 아이 아빠니까 와서 볼 수는 있어.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고마워.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산후조리를 시작했어요. 태준은 매일 퇴근하고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30분 동안 민준이를 안아보고 아이한테 작은 소리로 뭔가 말하다가 돌아갔어요. 매번 현관에서 신발 신으면서 아이 쪽을 한 번 더 보고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빠가 태준한테 말씀하셨어요. 밥은 먹고 가라. 태준이 멈칫했습니다. 아빠가 이미 밥상 위에 수저를 하나 더 올려놓고 계셨어요. 태준이 상 앞에 앉아서 밥을 떠먹는데 숟가락 든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아빠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식탁이 조용했는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산후조리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태준을 관찰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월급을 쪼개 아이 분유값과 친정집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어요. 지영이가 어느 날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야, 태준이 요즘 점심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운대. 회사 사람들이 개 굶는 거 아니냐고 걱정한다더라. 그날 저녁 태준이 왔을 때 저는 반찬통 하나를 건넸어요. 아이 아빠가 쓰러지면 곤란하니까. 태준이 반찬통을 받아들고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고마워. 나 걱정해서 주는 거 아니야. 민준이 아빠가 병원에 실려가면 내가 귀찮아지거든. 태준이 피식 웃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지영이한테 들었는데 태준이 그 반찬통을 반지하에 가져가서 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대요. 출산 후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태준은 시어머니한테 수진에 대한 연락을 하지 말라는 선을 유지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어머니가 할 일은 반성이지 간섭이 아니에요. 아이 100일 잔치도 태준이 먼저 제안했어요. 수진이네 식구들이랑 조촐하게 하자. 우리 쪽은 나 하나면 돼. 100일 잔치 날 태준이 민준이를 안고 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5년 동안 제가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족 지키겠습니다. 아빠가 태준을 내려다보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2개월 동안 이 사람이 보여준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분유값 보내고 시어머니한테 선을 긋고 100일 잔치를 제 가족 위주로 준비한 것.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하자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기회를 줘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움직였어요. 100일 잔치 다음 주 저는 태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근처에 투룸 하나 보러 가자.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3초, 5초, 7초. 진짜? 나 같이 가도 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 집을 같이 보는 게 이상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시댁 거실에서 이혼 서류를 내려놓을 때의 그 서늘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둘이 부동산을 돌아다녀서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투룸을 찾았습니다. 태준의 반지하 짐과 제 캐리어를 옮기면서 태준이 말했어요. 이번에는 우리끼리 우리 식대로 해보자. 저는 짐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끼면 나 또 간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태준이 거수경례를 하면서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품에서 하품을 했어요. 짐을 다 옮기고 빈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서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새 집에 입주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출산 휴가가 끝나가고 저는 복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를 친정 엄마한테 맡기기로 하고 회사 업무 인수인계 메일을 확인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 번호였어요.
이수진 씨, 외부에서 민원성 연락이 여러 건 들어왔는데요. 출근하셔서 확인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팀 담당자의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출근했어요. 인사팀장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출력된 이메일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수진 씨가 시어머니를 몰래 녹음해서 협박하고 시댁 재산을 빼돌리려고 이혼을 꾸몄다는 내용입니다. 윤리경영팀 이메일 대표번호, 거래처 담당자한테까지 왔어요. 저는 출력된 이메일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발신자 이름은 전부 달랐지만 문장 구조가 죄다 똑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름만 바꿔가면서 보낸 거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인사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개로 외부 민원이 이 정도 규모면 내부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명자료 준비해 주세요. 복직 첫날에 소명자료를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팀 동료들이 제 자리 옆을 지나가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아무도 밥 먹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서 국을 떠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칸 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눈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건지 분한 게 눈물보다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어요. 민준이가 새벽 2시에 울면 일어나서 수유를 하는데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회사 이메일 내용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수유를 마치고 아이를 내려놓은 뒤에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다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이 되면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은 채로 출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 우는 소리에 심장이 쥐어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빨래를 개다가 갑자기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수유 중에 민준이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한테 내가 좋은 엄마가 맞을까? 나 같은 엄마한테 태어나서 이 아이가 불쌍한 건 아닐까? 그 생각에 빠지면 멍하니 벽을 보고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태준이 눈치를 챘어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이상해. 병원 가보자.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좀 피곤한 거야. 나대지 마. 저는 밀어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면 진짜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회사 소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의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친정 동네까지 번졌어요. 아빠가 사업 거래처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사돈 집안이랑 문제가 있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아빠는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요. 밥도 잘 안 드신다고. 주말에 친정에 가서 아빠 얼굴을 봤는데 며칠 사이에 확 야위셨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빠한테까지 불똥이 튄 거였어요. 저 때문에.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그 주 새벽이었어요. 민준이가 울어서 안아 올렸는데 아이를 안은 채로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베란다 유리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새벽 4시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민준이 이불 위로 스쳤는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춥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뒤에서 태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는데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 아이가 나 아닌 다른 엄마를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다가와서 제 팔에서 민준이를 받아 안았어요. 아이를 아기 침대에 내려놓고 제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소파에 저를 앉히고 새벽 4시에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병원 데려가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방, 우리 딸 좀 부탁한다. 제발. 태준이 전화를 끊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아이한테 분유를 먹였어요.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이 밤새 제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걸 아침에 눈을 떠서야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이 회사에 연차를 쓰고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잠은 자는지, 밥은 먹는지, 아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는 대답하면서 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들었어요. 산후 우울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스트레스가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겹쳐 있어서 약을 드시면서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태준한테 물었어요. 나 진짜 아픈 거였어? 태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아픈 거 맞아.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 때문인지 나도 알아. 내가 끝낸다. 전에도 100번 들은 말이었어요. 내가 할게, 내가 말해볼게. 근데 이번에는 태준의 눈에 담겨 있는 게 달랐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제 편에 서서 화를 내는 태준의 얼굴을 저는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를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태준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태준이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수진이 회사에 제보 뿌린 거 어머니 맞죠?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은 채로 눈을 치켜떴대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걸 해? 이메일 보낸 시점이랑 어머니가 동네 모임 다니신 시점이 다 겹쳐요. 문체도 어머니가 동네에서 하고 다니신 말이랑 똑같고요. 시어머니가 말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년이 이 집안을 박살내놓고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냐? 네가 그년 편을 들면 엄마는 뭐가 되는 거야? 태준이 주먹을 쥐고 말했대요. 어머니, 수진이가 지금 산후우울증으로 약 먹고 있어요. 새벽에 아이를 안고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내 아이 엄마를 어머니가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소리를 질렀대요. 내가 그년 병까지 책임져야 하냐? 어머니, 그 말 그대로 법정에서 하세요. 태준이 돌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시어머니가 뭔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태준이 집에 돌아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변호사 만나자. 고소한다. 저는 태준의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이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돌아서 나온 게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 때 만났던 변호사였어요. 저는 준비한 증거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회사에 접수된 허위 제보 이메일 원문, 이메일 수신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가 동네 모임에서 저에 대해 한 말을 직접 들은 이웃 2명의 연락처.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 둘 다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며느리라니.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태준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거 진짜 하는 거야? 태준이 물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더 맞고만 살 수는 없어. 민준이 때문이라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시아버지 성태 어르신이 바로 태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야, 제발 고소는 거더라. 엄마가 잘못한 건 맞는데 가족끼리 이게 뭔 짓이냐? 태준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 30년 동안 모른 척 하셨잖아요. 거실에서 신문 뒤에 숨어 계셨잖아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한테 말씀하세요. 성태 어르신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가셨대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거야. 경찰서 끌려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자. 시어머니가 방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사과는 무슨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어요.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셨습니다. 조사실에서 조사관이 증거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작성해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 내역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대요. 더 이상 아니라고 할 수 없었던 거죠. 경찰서를 나오면서 다리가 풀려서 성태 어르신이 부축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었었대요. 성태 어르신이 문 앞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지는 거야. 이불 속에서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고요. 사건이 조정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저와 태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한 공간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본 건 시댁 거실에서 이혼 서류를 내려놓은 그날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머리에 흰 게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임신 8개월의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은 날부터 오늘까지 순서대로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혼하라는 말을 들은 날 처음부터 진짜 이혼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바라봤어요. 5년 동안 참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만 들으면 계속 참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끝내 오지 않았어요. 대신 돌아온 건 시골 총거시랑 4가지 개였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준이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면을 응시한 채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쉬는 시간을 줬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복도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성태 어르신이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먼저 불렀어요. 발이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 명절마다 종처럼 부려먹히면서 그게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너한테 한 건 그게 아니었지. 내가 당한 거를 내한테 풀었지. 나 그거 알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경찰서에서도 시댁 거실에서도 안 울었던 사람이 복도 벤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원수가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었어요. 조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입을 여셨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한 행동이 잘못이었습니다.
회사에 제보 보낸 것도 제가 한 겁니다. 며느리한테 사과하겠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성태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옆에서 보고도 모른 척한 게 제일 큰 죄야. 저는 성태 어르신을 올려다 봤습니다. 아버님, 여기까지 온 게 속상합니다. 근데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조건을 정리했어요.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시어머니가 제 회사와 거래처에 직접 공식 사과문을 보내는 것. 그리고 앞으로 저와 태준의 동의 없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는 것. 시어머니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법원을 나서면서 태준이 제 옆을 걸었습니다. 4월 오후 햇살이 법원 계단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늘 엄마가 저런 말할 줄 진짜 몰랐어. 태준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말했어요. 저는 앞을 보고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근데 네가 법정에서 내 옆에 앉아 있어줬잖아. 그게 제일 컸어. 태준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5년 동안 내 옆자리 비운 거 평생 갚을게. 갚는 건 됐고 오늘 저녁은 네가 해. 된장찌개 숟가락 5개 넣지 말고. 태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법원 앞 계단을 내려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은희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오늘 법원 잘 끝났어요. 그동안 진짜 고마웠어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민준이를 사이에 두고 바닥에 앉아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태준이 닭다리를 뜯다가 말했습니다. 나 반지하에서 혼자 치킨 시켜 먹을 때 진짜 서러웠다. 곰팡이 냄새 나는 방에서 혼자 닭다리 뜯는데 눈물이 나더라. 저는 콜라를 따르면서 받아쳤어요. 나는 5년 동안 매일 서러웠는데 네가 반지하 석 달이면 나는 시댁 5년이야. 계산기 두들겨 볼까? 완패. 내가 졌다. 태준이 웃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아빠 무릎 위에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야, 쟤 방금 웃은 거 맞지? 제가 소리치자 태준이 동시에 핸드폰을 들이댔어요. 민준이는 이미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둘이 핸드폰을 든 채로 서로 얼굴을 보고 웃었어요. 별것 아닌 저녁이었는데 그 별것 아닌 게 제일 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가 제 회사와 거래처에 공식 사과문을 직접 발송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종결합니다. 그 한 줄을 읽는데 어깨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팀 동료들이 하나둘 제 자리에 와서 수고했다고 말해줬어요. 점심시간에 지영이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야, 이제 좀 사람 꼴이 됐다. 그전에는 진짜 귀신이었어. 나 원래 이 얼굴이거든. 지영이가 커피를 건네면서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퇴근길에 은희 씨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오늘 회사에서 처음으로 숨 좀 쉬었어. 은희 씨가 전화기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시 봄이에요, 수진 씨.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어요. 합의서대로 시어머니는 저한테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태준을 통해 민준이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예전 같은 명절 인사도 안부 전화도 없었어요. 그 거리가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오히려 전보다 편했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선을 지키는 이 거리감이 5년 동안 억지로 맞췄던 것보다 훨씬 건강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민준이 돌잔치 날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서 양가 가족을 모두 초대했어요. 친정 부모님 지영이, 은희 씨, 그리고 시댁 식구들. 시어머니가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성태 어르신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섰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그동안 내가 많이 못됐지. 거기까지 말하고 목이 막혔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 눈물도 같이 나왔어요.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산후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시댁빚 문제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새벽에 가끔 베란다 앞에서 멈칫하는 제 자신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두 팔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좀 안아봐도 되겠니? 저는 민준이를 건네줬어요. 시어머니가 손주를 받아 안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할미가 미안해. 할미가 참 못됐어. 미안해. 민준이가 시어머니 품에서 손을 뻗어 시어머니 볼을 만졌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민준이 이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용서라는 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하는 거겠죠. 오늘은 한 숟갈만 하기로 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아빠가 제 옆에 와서 나란히 의자에 앉으셨어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그때 새벽에 대문 앞에서 빗자루 들고 있었잖아. 저는 깜짝 놀라서 아빠를 봤어요. 아빠, 그거 내가 본 거 알았어? 창문에 내 그림자 비치더라. 아빠가 짧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빠가 제일 무서웠던 건 네가 우는 거 아니었다. 네가 안 우는 게 무서웠어. 오늘 우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살겠다. 저는 아빠 어깨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빠가 서투르게 제 머리를 토닥이셨어요. 그래, 알겠다. 우리 딸. 돌잔치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민준이를 안고 베란다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1년 전 이 시간에 저는 시댁 부엌에서 시부모님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어디서 뜨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제 집 베란다에서 제 아이를 안고 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태준이 소리쳤어요. 야, 이거 된장 몇 숟갈이야? 2숟갈. 지난번에 5숟갈 넣어서 짠맛 폭탄 만들었잖아. 정신 차려 박태준. 아, 2숟갈. 2숟갈. 태준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단한 아침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볼에 입을 맞추며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여기까지 오는데 좀 오래 걸렸지. 근데 말이야, 내 가족은 내가 지키는 거더라. 아무도 안 지켜줘도 내가 이 악물고 지키면 되더라.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아직 거리두기 중이고 산후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시댁 빚 문제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불완전한 현실 위에 제 힘으로 서 있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두 발이 땅에 단단히 붙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듣고 계신 분들, 오늘 사연 어떠셨어요? 답답하셨죠? 저도 살면서 그렇게 답답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시댁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있는 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참는 게 효도가 아니고 참는 게 사랑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5년을 참았는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더한 무시였거든요. 무섭죠, 나서는 게. 저도 무서웠어요. 임신한 몸으로 캐리어 끌고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근데 그때 안 나왔으면 저는 아직도 시댁 부엌에서 새벽 6시에 밥을 차리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참고 있는 분들 나서도 됩니다.
목소리를 내도 됩니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켜줘도 내가 이 악물면 되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